그래, 해와는 커피를 내밀어 아버지에게 한 잔을 따라드렸다. 할아버지 붕어 많이 잡았다. 볼래? 아버지의 살림망에는 제법 취급이 되는 붕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취급. 명인과 경인은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잡힌 붕어들을 구경하는 맛에 지루한 줄도 모르고 저수지에 붙어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커피를 마시면서 멀리로 낚시를 던져 넣었다. 이모, 우리 엄마 남자 동생 가졌대. 큰 명인이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허니라고 짓자고 했어, 이모. 작은 경인이가 입을 열었을 때 명인이가 경인의 종아리를 꼬집었다. 그리고는 재빨리 해완의 눈치를 보았다. 아이들은 겨우 2해를 그들과 같은 세상을 살았던 허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해완이 언니 집에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고추를 구경하겠다고 하다가 제 엄마에게 혼이 났던 기억을 그들은 아직도 잊고 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난 허니처럼 이쁜 아이가 아니면 동생이라도 귀엽지 않을 거야. 제 언니에게 종아리를 꼬집히고도 경인이 다시 말했다. 할머니한테 가서 저녁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라.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모의 어두운 얼굴을 눈치챈 큰 명인이가 먼저 일어섰다. 해와는 2 아이를 불러서 1,000원짜리 지폐를 1장씩 나누어 주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멀어졌다. 아버지가 보온병을 해완에게 내밀었다. 너도 한 잔 마시려무나. 해완은 아버지에게 보온병을 받아 커피를 마셨다. 멀리 녹색 수면 위로 아버지가 던져놓은 찌가 영롱했다. 아버지와 딸은 말없이 그 고요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큰언니의 나이가 올해 37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의 38해를 같이 살아왔던 것이다. 38해. 해완이 아는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다. 술도 드시지 못하고 그저 담배만 즐기셨다. 할머니의 말대로 어디 가서 격가지의 아들 하나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다. 허니가 죽었을 때 아버지는 서울로 오시지 않았다. 해완은 그런 아버지가 고마웠다. 부모에게 손지가 죽는 꼴을 보인다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 될 것 같아서였다. 어머니는 말했다. 밤에 네 아버지가 안 보여서 놀랐지. 이러다 보니까 네 아버지가 마당에서 뭔가 태우고 계시잖니. 보니까 허니 사진들이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으면 그날 저녁에 할머니 드리려고 담가놓은 매실주를 2잔이나 잡수고 계시더라. 네 어미한테 뭘 사주고 싶은데 해완이 네 생각에는 뭐가 좋겠니? 찌를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새로 담배를 물며 해완에게 물었다. 해완은 생각에서 깨어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네 엄마하고 사는 동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선물을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겠지만 내가 뭘 좀 해주고 싶구나. 네 엄마가 평소에 뭘 갖고 싶어하는 것 같은 눈치 없었니? 글쎄요. 해완은 남은 커피를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은 다음 천천히 말했다. 여행이라도 가세요. 신혼여행처럼. 해완의 말에 아버지가 멋쩍게 웃었다. 해완도 가만히 따라 웃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혼여행, 해완 자신의 생각에도 어쩌면 멋쩍은 생각이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저 사느라고 부부 사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나도 젊은 한때는 가끔은 이쁜 여자들한테 눈도 주고 네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후회스럽구나. 하지만 우린 너무 고달팠다. 밥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너희들 등록금 되는 일만 생각했지 너희 어머니라고 왜 내가 미운 때가 없었겠니? 하지만 네 엄마는 견뎌낸 거야. 해완이 네가 허니 아비하고 헤어진다고 할 때 난 한번 견디어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단다. 산다는 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산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란다. 하지만 나는 지금 와서 그저 참고 견뎌준 네 엄마가 소중하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도 하고 미워도 했지만 지금은 그저 건강한 게 고맙고 살아있는 게 고맙고 남은 생애 동안 누구보다도 소중한 친구라는 생각이 든단다. 해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꺼내시는 걸까? 하지만 고개를 드는 해완의 눈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아요, 아버지. 아니다.
설교하려는 게 아니다. 그저 네가 결혼 생활에 힘겨워 했을 때 내가 이런 말들을 내게 해주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거다. 딸한테 아비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서 이혼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다. 막말로 노처녀하고는 달라. 과부하고도 또 다르지. 난 네 성격을 안다. 넌 너무 자존심이 강하지. 그런 너에게 그런 시선들을 감당하게 하느니 차라리 참고 살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건 아무리 길어야 3년이면 끝난다. 그 나머지는 모두가 인고의 세월이란다.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의 밥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옳았다는 생각이 든단다. 혜완은 문득 어떤 여자의 실루엣을 떠올렸다. 혜완이 고향을 떠나기 직전 읍내에서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던 여교사. 투피스를 입은 몸매가 아주 가냘펴 보였던 여자. 어느 날 그녀는 길을 가던 혜완을 불렀다. 그리고 무엇인가 물어보았고 그리고 혜완에게 빵을 사주었다. 신이 났던 혜완이 그 빵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빵 봉지를 마당에 팽개치면서 난데없이 혜완을 때렸다. 그날 밤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래 싸웠던 것 같고 큰언니가 책상 서랍 속에 감춰두어 아꼈던 땅콩을 꺼내 작은 언니와 혜완에게 나누어 주었다. 고소한 땅콩을 서둘러 먹느라 이부자리는 땅콩 껍질로 까끌거렸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던 그 기억들. 그리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다.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모습을 혜완은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도 젊은 날은 있었으리라. 아버지에게도 아련한 기억 하나쯤은 있었으리라. 하지만 혜완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결코 그녀와 사랑을 저지를 만한 용기는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혜완은 생각한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녀와 사랑을 저지르지 않을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이다. 하지만 어머니 쪽을 생각하면 서글퍼지는 것이다. 어머니에게도 분명 젊은 날은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아련한 기억 하나쯤 남길 만한 사람이 있었던가? 아니 그런 기억들 대신 어머니는 그저 버림받을까봐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젊은 날을 보내지 않았던가? 어머니에게는 결코 결혼 생활의 끈이 되어주지 못하는 세 딸이 있었을 뿐이었다. 큰언니에게 중정수술을 시켜가면서까지 아들 낳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집착을 그러고 보니 나무랄 수도 없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봐라. 남자는 남자야. 아들 바라지 않는 남자 있는 줄 아니? 더 늦기 전에 낳아야지. 돈이 있으면 애들은 키운다. 허니아비는 가끔 만나니? 아버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결국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었다. 참고 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전에 없이 긴 말을 꺼낸 것은 아마도 그와 재결합 이야기를 조심스레 건넬 의도에서 나온 것 같았다. 아니요, 그 사람 결혼했는걸요. 아버지는 놀라는 듯했다. 하지만 말없이 낚시를 거두어 떡밥을 팔았다. 그래, 놀랐구나. 아버지와 딸은 입을 다물었다. 하늘 멀리서 기러기 떼가 날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어나 멀리로 낚시를 던졌다. 혜완은 앉은 자리에서 갈대를 꺾어 손에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영영 혼자 살 거니? 아버지는 떡밥이 묻은 손을 수건에 씻으면서 혜완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혼자 살 거냐고 딸에게 묻는 아버지 어투가 뭐랄까 너무 처량해 보여서 혜완은 오히려 방긋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딸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머니는 말했다. 언젠가 서울 혜완의 집에 다니러 왔다가 아마도 선우의 전화를 바꾸어주면서였을 것이다.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 또 결혼해서 설거지하고 살림하느라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네가 지금 재혼하면 대접받고 살 것 같니? 네가 또 구박받을 생각을 하면 이 어미는 잠이 안 온다. 세상 잘못 만났다 생각하고 혼자 살아. 멋있는 남자들이랑은 가끔 연애나 하면서 살고 싶은 남자 있으면 살아도 보고. 혜완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잔물결들을 바라보며 잠시 앉아 있었다. 엄만 저보고 연애나 하면서 혼자 살래요. 네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디? 아버지는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저도 놀랐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살고 싶은 남자가 있으면 살아도 보고 그러라는데요. 엄마 생각보다 너무 진보적이죠? 혜완은 깔깔대며 웃었다. 아버지는 따라웃지 않고 입만만 다셨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갈대들이 와사삭거리며 흔들렸다. 짧은 늦가을에 해가 건너편의 작은 산 너머로 기울자 성큼 냉기가 물려들었다.
혜화는 스웨터를 여미며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 아이를 낳고 싶어요, 아버지. 잠시 후 혜완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정말 충격을 받은 듯 혜완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죽은 것도 이혼을 한 것도 육아에 대한 너의 부담감 때문 아니었니? 아버지는 묻고 있는 듯했다. 혜완이 시선을 떨어뜨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혜완은 아버지의 지능 묻은 낚시 장화만 보고 있었다. 아이가 낳고 싶어요 라는 말은 아버지 앞에서 감히 꺼내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혜완은 계속해서 입을 열었다. 고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날아가는 기러기가 있고 그리고 시든 국화들 방금 생각했던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청춘 결코 아이를 방기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25세 아이 엄마가 되었을 때 난 겁이 났어요. 신기하고 예쁘고 감격스러우면서 난 아이가 무서웠어요. 아이를 낳더라도 결코 집안에 눌러 앉아 있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아이가 내게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징조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늦가을의 햇살 아래서 아버지의 그른 얼굴이 굳어져 가고 있었다. 아버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처음이었다. 아니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한 번도 혜완의 가슴 속에서 지워진 적은 없었다. 아버지는 고기가 입질을 하지 않는 낚싯대를 공연히 꺼내 다시 물속으로 던졌다. 가볍게 쿵당 하는 소리가 저수지의 정막을 깼고 누웠던 찌가 오색 빛깔도 영롱히 오뚜기처럼 일어섰다가는 물에 잠겼다. 아버지는 꿈을 꾸었댔어요. 허니를 낳고 집에서 몸조리할 때였는데 꿈속에서 한 허니를 안고 난 허니를 안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걷다 보니 아주 깊은 산속이었어요. 아주 아늑한 동굴이 있대요. 허니를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갔죠. 동굴 한켠에 물이 흐르고 난 거기다 허니를 뉘었어요. 내가 말했죠. 여긴 사슴도 있고 토끼도 있고 꽃도 있단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크고 있거라. 갓난 아이를 그 동굴에 두고 나오는데 왜 그렇게 홀가분했을까요? 너무 홀가분해서 깡총깡총 뛰면서 산을 내려왔지요. 도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내게 물었어요. 아이는 어디 있지? 대체 아이는 어디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의 묻는 서술이 하도 퍼렇길래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난 아이가 없어요. 하지만 바라보니까 여자들이 모두 아이를 업고 안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에 이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나는 내가 한 행위가 아이를 버린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혼자서 우유도 다 놓지 않고 아이를 산속에 놓아두다니 누가 데려가 버리면 어쩌려고 정말 어쩌려고 난 다시 산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분명 갓난 아이가 거기 없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산을 헤매고 물을 건너고 울면서 허니의 이름을 불렀어요. 미칠 것만 같다는 표현을 거기에 아무리 써도 모자라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다 거울을 보니까 내가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담배를 더듬어 찾았다. 당황하는 탓이었는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서 하고 있나? 이 좋은 날, 이 좋은 풍경 앞에서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다시 스쳐 지나갔다. 살림망에 갇힌 붕어들이 철썩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멀리 퍼졌다. 난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었다. 네가 허니를 죽인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또 아이가 가지고 싶단 말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노여움이 배어 있었다. 어미로서 제 임무를 방관한 딸에게 아니 딸 이전의 여자에게 보내는 준엄한 질책 같았다. 혜원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죄를 고백하는 듯 눈물 고인 딸의 눈에 그러나 연민을 보내진 않았다. 생각이 아니었어요. 꿈이었어요. 분명.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가진 어머니가 모두 아이를 버리는 어머니와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허니가 죽은 것은 단지 사고였을 뿐이에요. 허니가 죽지 않았다면 그 꿈도 잊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산후에 흔히 있는 우울증의 일종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허니는 죽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내 탓이라고 말해왔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억울했어요. 그날 허니 아빠는 내게 시위를 하면서 자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시달림에 쫓기고 있었어요. 직장에 나갔지만 늘 아이가 내 등에 매달려 있는 것만 같았어요. 불안했고 늘 불안했어요. 파출부 아줌마가 수면제나 먹여서 애를 재우는 건 아닐까? 혹시 지금 아주머니에게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있는 건 아닐까?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면 집안일 같은 건 다 잊어버린다죠. 집에 들어서면서 남편은 날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서혜완이라는 인간이면서 이를 가진 허니의 떳떳한 엄마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허니가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어미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난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죄인인가요, 아버지? 그런 나는 다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혜완은 마치 반항하는 유학생처럼 말했다. 아버지가 이 세상 남자들을 대표해서 넌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이라도 한 것처럼 혜완의 어조는 강렬했다. 이해받고 싶었다면 언니들이라든가 그도 아니면 어머니에게 꺼내야 좋을 말이었다. 아버지가 아니라. 격렬한 혜완의 말투에 놀란 듯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니를 죽였다는 생각을 해요.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행복한 가정과 나만의 일, 두 가지를 모두 가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혜완은 두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아버지는 울고 있는 딸을 외면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완이 눈을 떠보니 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들길을 걷고 있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서 느닷없이 꺼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고양이 때문이었을까? 언니의 새로운 임신 때문이었을까? 그도 아니면 이 자연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아까부터 자꾸만 밀려드는 생각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혜완은 눈물을 닦으면서 어떤 통화를 떠올렸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나르는 햇볕. 성격이 엄하고 몸매가 뚱뚱한 여자 선생님. 선생님은 어머니라는 동화를 이야기해 주셨다. 아마 안데르센의 동화였던가. 아이를 빼앗아간 악마와 싸워 아기를 되찾는 어머니의 이야기였다. 그저 몇 가지 이미지로 혜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이야기는 그런 것이었다.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는 아이를 찾아 나선다. 아이의 행방을 가르쳐주는 이들은 어머니에게 대가를 요구했다. 거위에게 물어보니 거위는 어머니에게 손을 달라 하고 누구는 어머니에게 눈을 달라 하고 가시밭길을 지나는 어머니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고 우물에 선간 어머니는 드디어 자기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눈마저 뽑히고 어머니는 아기를 찾는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슬프고 감동적이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은혜는 그렇게 큰 것이란다. 하지만 그때 혜완이 감동했던 것은 어쩌면 어머니의 희생보다 엽기적인 그 이야기의 내용이었는지도 모른다. 피 뽑힌 눈알, 가시밭길, 무서운 여선생님의 목소리, 주황색으로 비추어 들던 햇빛. 선생님은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희생이라고 했다. 그건 초등학교 1학년생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여야만 했던 너무도 가슴 벅찬 희생이었다. 그리고 혜완 자신이 어머니가 되기 전까지 혜완은 그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잊고 있었다. 어떤 어머니든 대개는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다. 혜완조차도 어머니는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을 소재로 한 숱한 이야기거리들은 어디든 널려 있었다. 둘째 언니의 결혼으로 휘청해진 집안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때를 쓴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이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든 자식이 원하는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고시 공부를 하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병을 숨기고 죽어가는 어머니들의 일화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어쩌면 전 남편 경환이 혜완을 몰아붙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아이를 위해서 눈을 뽑아주고 광야를 헤매지는 못할 망정 아이를 생판 남모르는 파출부의 손에 맡기고 나가 돌아다닌다는 건 이미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잃은 터였다. 그에게 그런 혜완의 모습은 이미 어미가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되었을 때 혜완은 생각하곤 했었다. 그 감격스러운 동화 속에서 분명 근본적인 물음이 빠져있는 건 아닐까. 악마가 아기를 가져갈 때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었던가? 아기의 아버지는, 친척들은, 사회는 모두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리하여 그녀가 다시 아이를 찾으러 나섰을 때 그들은 어디 있었는가? 왜 그녀 혼자서만 발을 찔리고 눈을 뽑아내서 고통을 치러야 했나? 다른 이들은 어디 있었는가? 대체 어디 있었는가? 잠시 마음을 정리하고 자리로 돌아온 아버지가 다시 낚싯대를 던졌다. 잔잔한 녹색의 수면 위에서 옷두이 같은 찌가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고 또 일어섰다. 혜완은 고향에서의 첫날을 그렇게 보냈다. 어머니가 생각한 딸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잔치가 끝난 밤은 그 밤대로 오붓한 법이다. 체면상 참석했던 손님들은 들어가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와서 오랜만에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잔치에 나온 음식들을 데우고 찌개를 새로 끓이고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해서 어떤 방에서도 혼자서만 허젓하게 쉴 공간은 없다.
남자들은 안방에서 술과 화투판을 벌이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부엌과 부엌에 붙은 작은 방에서 잔치에 쓰고 남은 떡과 과일들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리고 조카들은 아랫방 문을 잠그고 공주놀이를 한다고 저희들끼리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잔치 때 입었던 고운 한복은 벗어버리고 평상복 차림으로 부엌과 안방을 오가며 딸들에게 음식 시중을 지시하고 있었고, 아직 젖먹이가 있는 작은 언니만 빼고 큰 언니와 혜원이 가스레인지 앞에서 음식들을 챙겨냈다. 동서, 우리 영환이 아들 낳게 생겼어. 보석 이야기, 직각 이야기. 그러다가 어머니가 큰 언니를 가리켜 말을 뱉은 것은 아마도 평생 아들을 낳은 작은 동서에게 짓눌렸던 어머니의 질투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딸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곤 했었다. 명절이면 네 작은 엄마가 아이를 업고 와서 일을 하는데 아들을 업고 있는 게 왜 그렇게 보기 싫으니? 그럼 네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을 하는 거야. 작은 애는 가서 애나 봐라. 둘째, 네가 그 집 큰아들하고 동갑이었으니 애를 보려면 나도 얼마든지 뭘 핑계가 있었지. 하지만 난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단다. 한 번은 네 작은 엄마가 잠깐 나갔는데 애가 울더라고. 내가 가서 기저귀를 보니까 이놈이 오줌을 잔뜩 쌌어. 내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고추를 만져도 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네 할머니가 문 밖에서 날 엿보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서럽던지. 할머니는 내가 시샘이라도 해서 아이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얼굴로 날 감시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요 형님, 잘 됐네요. 작은 어머니는 혜완의 사촌 여동생인 정환이 낳은 손주를 업고 어머니와 마주보고 웃었다. 작은 집은 위로 아들을 둘 낳고 아래로 혜완과 2살 차이 지는 딸 정환이 있었다. 언제였던가 혜완이 대학교 3학년 무렵 서울의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 혜완의 집에 들렀던 두 모녀는 몹시 부리주고 있었다. 정환의 성적으로는 어느 대학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격다짐으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응시를 했으니 정환은 결국 낙방을 하고 말았다. 작은 어머니는 혜완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적셨다. 형님은 어쩌면 딸아이들을 그렇게 잘 가르쳤어요. 내가 속상해서 죽겠어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대학 나온 신랑이라도 만날 거 아니에요. 혜완이 넌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니? 어머니는 그때 진심으로 작은 어머니를 동정했지만 그때처럼 작은 어머니 앞에서 뿌듯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상황은 정환이 결혼을 했을 때 다시 바뀌어버렸다. 아마도 정환이 결혼을 한 것은 혜완이 이혼을 하던 해였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빈둥거리던 정환은 에어로빅 강사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작은 어머니가 맹장 수술하기 위해 병원에 있었을 때 그곳에 서문을 보던 그 병원 원장의 아들의 눈에 띄었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입시 원서를 들고 혜완의 집을 찾았던 그 우울하던 정환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정환은 천안에서 가장 부잣집의 며느리가 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보란듯이 아들을 낳아 다시 한번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작은 어머니는 정환이 아들을 낳았을 때 다시 말했다. 그러길래 여자는 공부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 정환이가 사실 공부는 못했지만 여자답고 이쁘잖아. 우리 사이가 막말로 다 대학은 못 나왔지만 서울서 최고 대학 나온 의사들이 다 그 밑에서 굽신거린다고 하대. 큰 조카 명인이가 과자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각자의 씁쓸한 기억에 잠겨있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명인을 환영했다. 혜완이 조카의 그릇에 수북하게 과자를 담아주었다. 어머니와 함께 식탁 한켠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작은 어머니가 명인을 불렀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주었다. 작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애 버릇 나빠져요. 큰언니가 제지했지만 작은 어머니는 명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돈을 쥐어 아이들 방으로 보냈다. 제 엄마의 눈치를 보다가 좋다는 언니의 고갯짓이 떨어지자 신이 난 명인이 아이들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작은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형님, 이제서 말이지만 큰집 딸들 다 공부 잘하는데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해서 대학 줄줄이 떨어졌을 때 애들 아버지한테 내가 구박받은 건 말도 못한다고요. 다 내 머리를 닮아서 그런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형수님의 애들 키우는 것 좀 본받으라고요. 아이 참, 서방님도 주책이야. 그게 어디 동서 탓이야? 나라고 애들한테 뭐 한 거 있나? 지들이 알아서 다 공부한 거지. 얘기의 시작은 그랬다. 어머니의 환갑날이었고 축하해주는 옛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알아서 공부를 잘했다는 말을 해놓고 어머니는 몹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아휴, 그래도 형님이 딸들이라도 배워야 한다면서 가르친 덕이지요. 옛날 같아봐요. 어디 딸 셋 대학 보내는 집이 있는가?
그래도 요새 세상은 안 그렇잖아. 여자도 배워야지. 그래도 기집애들 공부 잘해야 소용없어. 혜원이 저거 대학 들어간 날 갈 때 난 그래도 판검사도 될까 기대를 했는데 제일 속을 썩이잖아. 작은 어머니는 술을 따랐고 아버지보다 술을 잘하는 어머니는 기분 좋게 술을 받았다. 속을 썩이긴 지도 다 생각이 있는 거지. 혜원이가 뭐 어때서요. 하기는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환이가 시집가는 거 보고 애 아버지 구박이 싹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사위가 사람 좋지, 인물도 잘생겼지. 우리 정환이 서울의 후진대학 보냈더라면 어디서 그런 사위를 얻었어요. 고작해야 선생 나부랭이한테 걸려서 봉급생활이나 안 하겠어요. 부부가 함께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작은 언니가 아이에게 귤을 까 넣어주다 말고 작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환이 자신이 무안에서 아이를 받아들며 어머니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작은 어머니 아랑곳 없었다. 그때 대학 떨어진 정환이 붙들고 기차를 타는데 왜 그렇게 속에서 열불이 나던지 내가 쥐어박으면서 이거사 혜완이 언니 반만큼이라도 공부를 잘해봐라 하고 구박을 했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기집애들 보고 그래요. 너희들 공부 잘할 필요 없다. 인물이 반반하고 사람이 착하면 부잣집 착한 아들들이 연애를 걸 거고 그래야 팔자가 핀다고. 기집애들 공부 잘해야 소용없어요. 가만히 보면 공부 잘하는 여자들 팔자가 제일 세다니까요. 봐요. 명희너미도 이제 아들 가지니까 사람이 확 피잖아요. 게다가 혜완이며 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어요. 그게 다 소용없다고요. 내가 뭐 형님들이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아이 엄마 왜 이래. 어머니의 얼굴이 심상치 않게 굳어지는 걸 재빠르게 눈치챈 정환이 작은 어머니 끌어냈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자네 지금 나한테 주장하는 게 뭔가. 제 자랑이라고 한 것이 어머니를 노엽게 한 것을 작은 어머니는 그제서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아니 난 뭐 그저 세상이 그렇다는 거. 뭐야?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조카들 앞에서 그걸 말이라고 하나?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사촌 누이들이 서로의 얼굴만 살피며 제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뜻밖의 상황에 아버지와 형부가 부엌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니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제일 공부 잘한 혜완이가 제일 속을 썩인다고 형님 입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난 그 말에 동조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길. 형님은 예전부터 보면 내 말을 꼭 그렇게 곱깝게 여기시더라. 뭐 예전부터? 그래요. 할 말은 합시다. 예전에 내가 큰아들 덜컥 낳았을 때도 그랬고 큰애가 100일에 걸려서 죽을 듯 살동할 때 뭘 하셨어요? 남자애들이 명줄이 약하다고 안 그러셨냔 말이에요. 내가 그때 가슴이 뛰어서 차마 형님한테 대꾸도 못했어요.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 어디 할 말은 하고 삽시다. 늦게 달려온 작은아버지와 사촌들이 와서 작은어머니를 다른 방으로 격리시켰다. 아니 이 사람이 좋은 날 왜 이래? 아들들은 내가 낳았지 임자가 낳았어? 작은아버지가 작은어머니에게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각기 다른 방으로 격리된 두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아들을 낳았건 그렇지 않았건 어머니들은 좋은 날에도 눈물이 많은 법이었다. 예, 작은아버지 덕에 작은어머니가 아들을 낳으셨단다. 우리 집은 어머니 때문에 딸을 낳고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니? 부엌에 남은 자매들을 보며 큰언니가 농담을 했고 그래서 모두들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아휴 노인들 정말 귀엽다. 미안해 언니들. 어머니들 저렇게 놔두고 우리라도 술이나 한잔하자. 이거 괜히 내가 미안하네. 정화는 자신이 사온 캔맥주를 식탁에 늘어놓았다. 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니. 너라도 잘 사니까 좋지. 그나저나 작은어머니 니네 형제들 대학 떨어졌을 때 꽤나 마음 상하셨었나 보다. 우리 엄마가 그때 그렇게 유세를 떨었었나. 작은 언니가 정환과 혜안에게 술을 가득 부어주며 웃었지만 귤을 쥐고 먹는 작은 딸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엄마는 왜 저러는지 몰라. 작은 어머니 말이 맞지 뭐. 정환아 안 그러니? 우리 새 꼴을 봐라. 난 이 나이에 배가 부르고 둘째는 둘째대로 사는 게 힘들고 혜완인 큰 언니가 안주거리들을 장만해주며 말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을 뿐이었다.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서로를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혜완은 슬그머니 일어나 어머니의 방으로 왔다. 불쾌한 얼굴로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고 계셨다. 네 엄마가 요즘 술만 먹으면 좀 주사가 있다. 가서 좀 진정시켜줘라. 혜완은 콧물 눈물을 닦느라 정신없는 어머니를 방 한 구석에 서서 묵묵히 바라보았다. 급히 벗어둔 환갑 한복이 방 한 구석에 팽개쳐져 있었고 어머니는 울다 말고 들어선 혜완을 바라보았다. 좀 앉아봐. 천장 안 무너진다.
엄마 좋은 날 왜 그러세요? 작은 엄마 원래 좀 그러시잖아요. 어머니가 겨우 진정시켰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다. 이거사, 내가 네가 이혼만 안 했어도 이렇게 서럽지가 않아. 저것들이 뒤에서 네가 소방 맞았다고 얼마나 찢고 까부는지 아니? 그깟 딸 병원집에 시집 보낸 게 뭐가 그리 잘났니? 잘났지 뭐. 얼굴도 이쁘고 조카 딸이 잘 살면 됐지. 엄마는 그게 그렇게 샘이 났어 참. 혜완이 어머니에게 베개를 받쳐주며 말했다. 이거사, 그러길래 너도 국으로 있다가 의사집에서 선이라도 들어오면 시집을 갈 것이지 뭐 한다고 그렇게 일찍 시집을 가서 이 어미 속을 썩여. 네가 정원이보다 인물이 못하니 키가 작니. 게다가 넌 남자들도 가기 힘든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혜완은 어머니를 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울던 어머니가 혜완을 가볍게 얽혔다. 애미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한 것도 모르고 웃어? 엄마 참 얘기 같은 데가 있다 그래. 그러니 내가 안 웃어? 오늘이 엄마 환갑날인데 엄마가 애기같이 울다니. 난 엄마 말대로 한 거야. 엄마가 그랬잖아. 꼭 자신의 일을 가지라고 말이야. 망할 놈의 기집애, 지엠이 우는데 하는 말이라고는. 그래, 날 원망해라. 모든 게 언제나 어미 탓이지. 그래, 모든 건 언제나 애미 탓이야.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고 혜완은 얇은 이불을 꺼내 어머니를 눕혔다. 어머니는 언제나 옳았다. 잘못된 일은 내게는 애미라는 사람의 탓이었다. 잔치가 끝나고 형제들과 친척들이 돌아간 다음에도 혜완은 사흘을 또 고향집에 머물렀다. 떠나는 날 아침은 기온이 쭉 내려가서 혜완이 새벽 산책에서 돌아왔을 때는 안개에 온몸이 젖어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혜완은 뜰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차가운 안개 알갱이가 얼굴에 부딪히는 것이 오히려 상쾌했다. 멀리 논둑에는 하얗게 얼어붙은 듯 시든 국화가 무더기로 쓰러져 있었고 수확이 끝난 옥수수대들이 유령처럼 하얗게 서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였던 것은 그 전날 오후에 걸려온 2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그 전화는 고향에 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만에 쉬고 있던 혜완을 다시금 그녀가 있던 일상으로 불러내는 것만 같았다. 첫 번째 전화는 영선의 것이었다. 언제 올라올 것인가를 묻던 영선은 혜완이 날짜를 내자 뜻밖에도 반색을 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니? 아마 나 그날 집에 없을 거야. 너 오는데 된장찌개라도 끓여 놓아야 되는데 어디 가냐고? 그건 비밀. 영선의 목소리는 아주 밝았다. 혜완은 가만히 웃었다. 아마도 그동안 써놓은 시나리오를 영화사에 가지고 가는 것이리라. 박감독과 그곳에서 만나면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잠시 들었지만 혜완은 영선의 용기를 칭찬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영선은 뜻밖에도 말을 돌렸다. 혹시 문선우씨 전화 안 왔었니? 글쎄 어젯밤 늦게 우리 집에 찾아왔어. 전화를 몇 번 했길래 너 없다고 말만 했더니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찾아온 거야. 술에 취해서. 그리고 넌 언제 오냐고 물어보길래 모른다고 했지. 아파트 문을 열고 있다가 들어오라고 하기도 뭐하고 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불쌍한 얼굴을 하니? 그래, 내가 너희 시골집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려고 하니까 안다고 하더라. 나한테 무슨 말인가 할 듯 하다가 그냥 돌아섰어. 너 화났니? 내가 시골집에 갔다는 말 괜히 한 건가? 그래서 혜완은 그날 오후 내내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했었다. 하지만 저녁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혜완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일부러 선우의 전화를 피하려 한 것이었지만 혜완은 자기도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밤 선우가 전화를 한 것이었다. 몇 시 차야? 역으로 마중 나갈게. 선우는 대뜸 말했다. 어머니와 아버지 식구들까지 TV를 보고 있던 거실이었기 때문에 혜완은 억지로 존댓말을 쓰며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러실 필요 없는데요. 피하지 마. 할 말이 있어. 마지막이라도 좋아. 네가 평소에 좋아하는 대로 우리 서로 좀 당당하게 굴자. 선우에게 끊어놓은 기차표 시간을 이야기했던 것은 선우가 이야기했던 대로 피하지 않을 만큼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혜완은 연보라색 운동복을 입은 채로 뛰어서 부엌 뒤쪽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튀기는 마른 가자미 냄새가 온 부엌에 고소하게 퍼졌다. 혜완은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는 식탁에 앉았다. 커피. 그놈의 커피 좀 그만 마셔라. 혜완은 고향을 떠나는 이날 아침 왠지 늘 하는 어머니의 잔소리까지 정겹게 느껴졌다. 그래서 커피를 타놓고 음미하듯 천천히 마셨다. 엄마, 나 서울 가지 말고 엄마랑 여기서 살까? 어머니는 살풋 웃으며 혜완을 돌아보았다. 그러면 좋지.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여기 자연 구경하면서 글 쓰면 좋지 않니?
혜화는 말을 꺼내놓고 정말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여기서는 31살짜리 여인네도 아니고 이혼녀도 아니고 영선에 대책 없는 청승도 없고 미워할 수만은 없었던 경희의 속물적인 슬픔도 없고 그리고 선우도 없다. 선우가 없다. 혜화는 입술을 깨물며 잔을 내려놓았다. 밤마다 혼자서 가능한 모든 상상을 했었다. 그의 결혼식 혹은 그의 아내 혹은 그의 약혼자 그리고 마주쳐야 할 상면. 넌 내가 한 말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거냐? 어머니는 환갑날 일어났던 소동이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다. 그날 나 쇼크 먹었다. 30이 넘은 혜화는 짓궂은 막내딸답게 어머니를 놀렸지만 어머니는 뜻밖에도 진지했다. 혜화나 그날 엄마가 한 말은 맘 쓰지 마라. 넌 소설가니까 엄마가 다 말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지? 어머니는 식탁에 마주 앉아 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혜화는 소설가까지들 먹이며 말을 하는 어머니가 우스워서 얼핏 웃었지만 진지한 어머니의 시선 앞에서 멋쩍게 시선을 떨구었다. 엄만 정환이 같은 딸 열이라도 안 부럽다. 사람의 일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야. 인생은 긴 거고 난 누가 뭐래도 네가 자랑스럽다. 어쨌든 난 소설가고 예술가야. 넌 네 힘으로 살아가는 여자야. 지금은 네가 돈 때문에도 고생하고 그러지만 네 나이에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야. 그 나이 때는 누구도 교만하거나 누구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다. 혜화는 시선만 떨군 채 그냥 웃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래요? 이 뒷산의 작은 묘목이라도 우선 심으셔서 소일이 될 텐데. 혜화는 말을 돌렸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놈의 자식들이 순진한 영감 깨어내서 땅 사기 쳐먹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만 알 수 있니? 아버지는 이 저수지라도 건졌으니 유료 낚시처 허가를 얻겠다고 뛰어다니시는데 대형 주차장이 없으면 그것도 허가가 힘들단다. 얼마 전에 절에 갔다가 부처님한테 빌었다. 만일 택하라고 하시면 난 널 택하겠다고. 우린 살 만큼 살았고 밥이야 굶겠니? 아버지 사업이야 어떠니?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야. 엄마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목이 메었다. 어떻게 다 달라고 하겠니? 어떻게 감히 모든 게 내 맘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니? 신은 모든 걸 그렇게 다 주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난 널 택했던 거야. 부디 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섣부른 생각 먹지 말아라. 그때 하필이면 영선이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행여나 딸이 자살이라도 할까봐 며칠 정도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면 불안해 잠 못 이루곤 했다. 영선의 자살 사건 앞에서 울부짖던 그녀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버스 타는 곳까지 혜완을 따라 나왔다. 보따리에는 인삼을 꿀에 잰 거며 고추장 단지며 고춧가루며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다. 만일 혜완이 그만 싸라고 짐짓 신경질을 부리지 않았다면 한없이 수가 늘어났을 그 보따리를 어머니는 혜완에게 건넸다. 어머니의 말대로 먼 산에 단풍이 꼬았다. 엄마, 만약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예술가적 기질이 있다면 틀림없이 엄마를 닮아서일 거야. 별소리 다 한다. 나 같은 무식한 옆에 내가 뭘 아니? 어머니는 아니라는 듯 웃었지만 기쁜 듯 했다. 물론 어머니에게 좋은 소설가란 건 어서 잘 팔리는 책을 써서 TV 연속곡으로 방영되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혜화는 생각했다. 만일 어머니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있었고 어릴 때부터 동화책들이 있었고 그랬다면. 버스가 왔고 그것을 탔을 때 혜화는 어머니가 불공을 들이면서 아버지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잘 되기를 바랐던 딸은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우의 생각에 잠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싸늘한 바람을 피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혜화는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저 낚시터에서 생각했던 동화의 끝부분이 갑자기 혜완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동안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자식의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빼앗기고 눈도 빼앗기고 찾아간 어머니에게 아이는 말했었다. 이런 몰골의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차가 떠나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모습이 작게 멀어져 갔다. 노후를 다시 살다. 277조